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부동산 학개론의 마법사, 저 멘토 박수현이 오늘 저당의 상환 방식, 금융의 상환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정확한 개념들을 잡아나갈 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대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뭐였죠?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었어요. 그럼 저당에게 무조건 뭘 곱해요? 저당 상수를 곱하게 돼 있죠.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옵니다. 저당 지불액이. 또는 저당 상수의 역수인 뭐로 나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로 나누게 돼 있죠. 그럼 저당 지불액이 나오는데 이 저당 지불액이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한 부채 서비스액과 똑같았습니다. 개념이. 그럼 저당 지불액은 원금만 있는 게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자를 계산할 때 전체 대출 원금에 대해서 기간 중에 계속 그 원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상환된 금액을 빼고 남은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자액의 계산은 지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 원리금이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이제 이자액의 계산은 원금에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데 이 잔금이 상환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점 상환됨에 따라 점점 잔금 줄어들죠. 고로 똑같은 이자율이 곱해져도 이자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 중에 이자액은 점점 작아지는데 원리금이 균등하기 위해선 원금 상환액은 점점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액은 점점 작아지니까 이자액은 불균등해요. 기간별로. 그 다음 원금은 점점 커지니까 원금액은 또 불균등하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균등한 건 원리금만 균등한 거고 나머지 이자액과 원금액은 불균등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얼마나 쉽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초반에는 이자를 많이 갚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이 적었겠죠. 점점 갈수록 원금 상환분이 커져요. 왜? 이자액이 주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만 균등하다? 원리금만 균등. 따라해보세요. 원리금만 균등.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아이죠. 그래서 상환기간 중에 균등한 원금을 지불한다 그랬으니까 X예요. 균등한 원리금이고 원금은 불균등하죠. 점점 커져요.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2번 원금 균등 사환 방식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죠? 원금 균등 사환 방식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액을 구해야 돼요. 그럼 원금 균등 상환액은 저당액을 상환의 횟수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액이 만약에 1억이에요. 그때 상환의 횟수가 10년, 10번이라면 10으로 나눠주면 바로 원금 균등 상환액이 나오겠죠. 되셨죠? 그러면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액이 균등합니다. 근데 원금액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 이자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던 내용대로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데 잔금은 점점 줄어들어요. 매해차가 진행될수록. 그럼 이자는 점점 줄어드네요. 그런데 이자는 주는데 원금이 균등하니까 이번에는 이자가 작아지니까 이자액은 불균등해요. 원금은 균등했죠? 그럼 월, 리, 금은 균등할까요? 불균등할까요? 불균등하죠. 작아지죠. 그래서 이때 원금 균등 사환 방식을 우리는 원금이 균등한데 이자액이 점점 주니까 초반에 크고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얘를 채감식 상환 방법 또는 점점 감소된다. 점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똑같아요. 또 역시 원금 균등 사환 방식에서 균등한 건 원금만 균등한 거예요. 그럼 이자액은 불균등합니다. 원리금은 불균등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기간 중에 균등한 원금 맞네요. 불균등한 이자 맞죠. 근데 이 불균등한 이자가 점점 감소하니까 원리금이 점점 감소했던 겁니다. 꼭 비교를 해두세요. 그 다음 3번 원리금 균등 사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저당에게 뭘 곱해요? 저당 상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뭘로 나눈다고 그랬죠? 저당 상수의 역수인 연금의 현가 계수. 기억하시는 방법, 연금과 관련된 계수예요. 그럼 그때 현재 가치 계수는 미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당 상수는 미음이 없으니까 연금과 관련된 현재 가치 관련 계수였다. 그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저당 지불액이 나와요. 고로 원리금 균등사항 방식의 매기간의 원리금은 저당액을 연금의 현가 계수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맞네요. 그 다음 4번. 원금 균등사항 방식의 매기간 원금 균등액은 어떻게 구하죠? 대출 원금을 저당액을 상환 횟수로 나누잖아요. 근데 엄하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당액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돼 있죠. 저당액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나오는 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고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건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원금이 균등한 거고 그래서 원리금이 또 균등한 거잖아요.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이 초반에 제일 크고 점점 갈수록 작아졌죠. 이자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화 돼 있으면 돼요. 그럼 원리금 균등 사항 방식은 그래서 원금 균등은 체감식이었죠. 이번엔 원리금 균등 사항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 개념으로 꼭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는 저당 상수를 곱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로 나눈다? 연금의 현가 계수로 나눠서 구하죠. 그래서 문제 풀 때 계산 문제가 만약에 나왔어요. 원리금 균등사항 방식의 계산 문제. 그럼 무조건 내용에 뭐가 주어져 있어요? 저당 상수가. 근데 저당 상수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만약에 없어요. 그럼 뭐로 가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체증식 상환 방식이 나왔어요. 그럼 체증식 상환 방법은 초반엔 적은 금액 점점 갈수록 커지니까 체증식이에요. 점점 갈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얘를 점증식 상환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작잖아요. 그럼 초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지급해야 될 이자보다도 작을 수 있어요. 그럼 못 갚은 이자가 원금에 달라붙어 버리겠죠. 그럼 이제 원금액보다 잔금액이 더 커져버리는 상환의 반대 개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한 거죠. 잔금이 더 커져버렸으니까. 잔금을 줄여주는 행위가 상환이잖아요. 갚아서 원금을 갚아서 잔금을 줄여주는 행위, 원금을 줄여주는 행위가 상환인데 지금 만약에 잔금액이 더 커져버렸다면 상환의 반대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상환입니다. 마이너스가 뭐죠, 여러분? 부죠.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의 상환은 체증식 상환 방법의 후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기에는 뒷부분에는 갚는 금액이 크잖아요.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이자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의 상환은 체증식 상환 방법의 초기에만 발생하는 겁니다. 초기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럼 체증식 상환 방법 누가 선호해요? 소득 수준이 초반에는 적었다가 나중에 많아질 젊은 층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체증식 상환 방법은 초반에는 상환 부담이 작은데 뒤로 갈수록 상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상환 부담이 커지니까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은 부동산을 사서 오랜 기간 동안 쭉 갚아나가면 뒤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니까 이때 조금씩만 갚아나가다가 팔아버리고 한 방에 갚아버리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5번. 체증식 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작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방식으로 젊은 층 선호하죠. 초반에 소득 적고 뒤에 갈수록 소득이 커지는 젊은 층이 선호해요.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 초반에 조금씩만 갚아나가다가 팔고 목돈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보유 예정 기간이 길어지면 뒷부분의 상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투자자가 선호하는 상환 방식이다. 네, 5가 됩니다. 체증식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6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반에 많이 갚고 뒤로 갈수록 더 적은 금액씩 갚는 거예요. 체감식이었죠, 여러분. 얘가 체감식 상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고치세요.
반드시 고쳐주세요. 뭐로 고쳐요? 체감식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 초반에 크고 점점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얘는 초기에 상환 금액이 크니까 차입자 입장에선 상환 부담이 커요. 초기에. 뒤로 갈수록 상환 부담이 주는 거예요. 그럼 대출 기간, 은행 입장에서 보면 초반에 많이 투하한 자본, 대출해준 금액을 많이 회수하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회수 금액이 크니까 뜯길 위험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기간의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럼 대출 기간의 위험이 줄어든 만큼 이자율을 낮게 적용하겠죠. 이게 체감식 상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이 감소하는 위험이 자금에 따라 빨리 회수하니까 적용되는 이자율도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X가 됐어요. 그 다음 7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상환액의 크기를 따져볼게요. 그럼 당연히 원금이 균등하니까 원금액은 균등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원금 상환액의 크기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반이 지나면, 2분의 1이 지나면 절반 상환된 게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4번을 이 크기를 상환해야 되는데 2번 지나니까 반이 상환됐잖아요.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이번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은 균등하지만 초반에는 이자액이 크니까 초반엔 원금 상환액이 작았고 점점 커졌었죠. 그래서 이미지화 시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원금 상환액의 크기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그럼 여러분, 절반이 지났을 때 반이 상환되지 않죠? 지금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지나야 될까요? 더 지나야 되겠죠. 지금 그 내용을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약 3분의 2가 지나야 원금의 반이 상환되게 돼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전체 기간 중 절반이 아니라 약 3분의 2가 경과돼야 절반이 상환되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원금이 균등하니까 2분의 1 지나면 절반 상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도 X가 됐네요. 자, 이제 8번입니다. 전체 이자액의 크기순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상환 방식에서 출제자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 바로 크기순입니다. 체증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을 체감식으로 고쳐푸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크기순 문제를 내요. 아주 죽어라고 냅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힐게요. 어떻게 익혀주시면 되냐면 크기순 문제에서 체증식, 원리금 균등, 그 다음 체감식이에요. 문제에는 체감식이라고 보통 안 주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줍니다. 그럼 걔를 체감식으로 고쳐놓으세요. 그래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체증식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했으니까 제일 크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체감식은 감소했으니까 제일 작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체증식 상환 방법은 초반에 조금 갖고 나중에 많이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조금 갖고 나중에 많이 갖겠다는 사람 치고 갚는 거 못 받죠. 그래서 대출 기간이 감소하는 위험이 제일 커요. 체증식이. 그래서 대출 기간은 감소하는 위험이 체증식이 제일 크니까 이자율 제일 높게 적용하고 이자도 제일 큰 거고 원리금도 제일 큰 거예요. 체증식이. 그 크기순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각 기간별로 잔금의 크기순도 체증식이 제일 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 예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 왜 체증식 상환 방법을 젊은 층이 선호했었죠?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작으니까. 그래서 소득이 작은 젊은 층이 선호했던 거잖아요. 선호. 그래서 체증식 상환 방법은 초기 상환액의 크기순, 초기 상환 비율의 크기순만 체증식이 제일 작아요. 그 크기가 반대로 뒤집혀지는 거죠. 그래서 예외되는 걸 아예 MM으로 외워버릴게요. 이제 상반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환 비율, 상환액의 크기순 얘만 반대로 뒤집혀집니다. 체증식 증가니까 제일 크고 체감식 제일 감소니까 제일 작고 원리금 등 중간이었는데 얘가 한 번 바뀐다. 상반에서 바뀐다 기억하시면 돼요. 상반된다. 상환 비율에서만. 그런데 이때에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이 방향이 바뀌어도 통째로 바뀌어도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 뭐뭐뭐에서는 체증식 체감식보다 더 크다. 더 작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원리금 균등은 항상 중간이니까요. 그래서 8번. 전체 이자액의 크기순이에요. 상환 비율의 크기순 아니죠? 그러니까 체증식이 제일 클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원리금 균등이 나오고 원금 균등, 체감식이 나와야 되죠. X죠. 9번. 초기 상환 비율의 크기순입니다. 상반된다가 떴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뒤집혀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체증식, 원리금 균등, 체감식 맞죠? 그래서 5가 됐어요. 자, 이제 10번. 5회차의 원리금 계산할 때 이자예금 5번 상환된 건지 4번 상환된 잔금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개념은 굉장히 쉬워요. 1억 원을 10년간 빌렸습니다.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매년 말에 갚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은 10년 초, 지금 현재 빌려서 10년 말까지 10번에 거쳐서 갚는다는 얘기죠. 그럼 매년 말 1,0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한다면 1년 말에는 1회차죠. 1회차에는 1년 말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때 1회차 처음 상환할 때는 1,000만 원이 그때 상환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자는 여러분 1년 기간 중에는 1년 말에 처음 상환되기 전 1,000만 원이 상환되기 전에는 하나도 상환되지 않은 거죠. 그럼 1억을 빌려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1년 동안. 1년째 1년 기간 동안은 1억을 빌려 쓰고 있었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겠죠. 그래서 1년 말에는 아직 상환된 금액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1년 말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0번 상환된 거죠. 그러니까 잔금은 1억이 전체 잔금이었어요. 원금 전체가 잔금액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2년 말이 되면 2년 말에 이제 상환할 때를 보자고요. 그럼 2년 말 상환할 때까지는 상환하기 전에는 몇 번 상환한 거죠, 여러분? 한 번 상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년째에는 9천만 원을 빌려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되세요? 그러니까 2회차에 상환 금액은 분명히 2년 말에 1,000만 원이 또 상환될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지불할 때 그 이자는 8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9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되겠죠. 1,000만 원만 상환된 금액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9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게 돼 있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2회차 2년 말 이렇게 주면 걔는 한 번을 뺀 금액만 상환이 된 거잖아요. 한 번 상환된 거죠. 되셨어요? 그럼 이제 9번째예요. 9년 말이라면 9년 말에 1,000만 원 또 상환할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상환된 거죠? 9년 말 전까지는 8번만 상환된 거죠? 그럼 2천만 원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될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정확히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5회차의 원리금 계산할 때 5회차라면 n회차라면 얘는 n-1번 4번 상환된 잔금이겠죠. 되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5회차의 원리금을 계산할 때 이자액은 5년 말이라면 5회차라면 5회차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몇 번 상환된 거죠? 4번 상환됐다가 포인트라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5번 상환된 잔금이 아니라 4번 상환된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학개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수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